자, 이제 197페이지에 보시면, 현금 결정 주식 기준 보상 거래가 있어요. 어제까지 이제 주식 결정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어제 이제 주식 결정 얘기를 하면서, 사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급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미지급 급여,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종업원을 이제 골방에다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만 안 받아가면 주식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그러자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여, 자 대변의 주식 선택권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주식 결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식 결정이에요. 이게. 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건 이제 거꾸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처음 할 때부터 뭐란 거냐면은 급여의 일부로 주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골방에 박힌 이 종업원이 이 B형이에요. 독립투사형이라고요. 사장이 아무리 고문을 해도 버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주식 선택권을 안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끝까지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금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버티면서 온갖 고문과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고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여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금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결정,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금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의 급여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개정 과목을. 그래서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 대변의 미지급여 이렇게 쓰게 되면은 현금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 주는 것이 아니랄까 앞에다가 장기자를 붙여서 장기 미지급 급여라고 쓰고 급여라는 말 대신에 여러 가지 개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장기 미지급 급여라고 써도 큰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이니까 이 비용을 미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 대변의 장기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는 뭐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만 얘기하고 자 197페이지 오면 자 그런데 이런 현금 결제형에는 주가 차익 보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197페이지에 보시면 주가 차익 보상권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보면 보상원가의 측정을 보시면 현금 결정 주식 기준 보상 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 상품의 가격이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채를 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현금을 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현금 결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주가 차익 보상권은 이러한 현금 결정 주식 기준 보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그래서 주가 차익 보상권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자, 주식 결정이 있었죠. 자, 이 주식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주식 선택권인가요? 이렇게 주식 선택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를 주식 선택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도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 선택권을 안 주고 주식을 주기로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미가득 주식이라고 그냥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게 미가득 주식. 자, 시험에는 객관식 같은 데서는 대부분 다 주식 선택권을 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주식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 선택권이에요. 그런데 현금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주가 차익 보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현금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현금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주가 차익 보상권이라는 거예요. 자, 주가 차익 보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차익 보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일정한 행사 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행사 가격이겠죠? 행사 가격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을 주당 500원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이렇게. 근데 실제 주가가 행사 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이 차이를 보상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주가 차익 보상권이라고 한다고. 여기는 주식 결정, 주식 선택하고 다른 거예요. 주식 결정, 주식 선택권은 그 옵션의 가치가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긴 하지만 이 행사 가격 500원을 내면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주식 선택권이야. 주식 선택권은 행사 가격만큼 돈을 내면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게 주식 선택권이고 주가 차익 보상권은 권리를 행사하면 이 행사 가격과 주가와의 차이를 보상해 줘요. 이렇게. 뭘로 보상해 주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차이를 보상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800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행사 가격이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 이 500원을 회사에 현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 주가와 행사 가격이 있을 테니까 행사 가격이 500원이니까 이 두 금액의 차이가 300원이잖아요.
이 300원을 종업원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뭘로 보상해 주느냐? 이걸 보상해 줄 때 첫 번째 주식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주식 같은 지분 상품을 발행해 주는 경우는 주식 결제형 주가 차익 보상권이에요. 요거는 주식 결정이에요. 주식 결정, 결제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차이를 주식으로 발행해 주지 않고 만약에 회사가 현금이나 이런 걸로 주겠다. 현금이나 이런 걸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금을 주는 거를 현금 결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주식 결정 주가 차익 보상권이 되게 되면 무조건 어제 했던 그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죠? 어제 했던 그 방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자, 계단 가치에다 곱하기 수량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단 가치는 부여일 현재 계단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절대로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득기간 종료 시점의 예상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수량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이렇게. 이 변하는 걸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 결정 주가 차익 보상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식 선택권을 다 했는데 굳이 뭐 예를 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설사 예를 냈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 주식 부여일 현재 부여일 현재 주가 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냥 아까 했던 어제 했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현금 결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서도 대부분 다 예를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시험에 내는 건 객관식에서 이 챕터에서 객관식에 하는 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 요거예요. 요거. 또 하나가 뭐냐? 어제 했던 주식 선택권이에요. 그 두 가지가 시험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다른 건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뒤에 선택형인가 뭐 조건 변경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그건 못 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풀면 손에 장을 지쳐요. 객관식에서는 가끔씩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건 못 푸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현금 결정 주가 차익 보상권은 자, 거기 보시면 19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현금 결정 주가 차익 보상권은 일정 기간 기업의 주가가 지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절대로 주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주면은 뭐가 돼요? 주식 결정이 돼요. 반드시 현금이나 자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 현금 결정 주가 차익 보상권의 보상원가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현금 결제형과 주식 결제형과 마찬가지로 주식 선택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현금 결정 주가 차익 보상권도 마찬가지인데 198페이지에 있는 거기 이번에 회계 처리에 그림 17-12를 보시면 그림 17-12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는 이 기간이 기간이겠어요. 요게 가득 기간이죠. 요게 가득 기간이에요. 용역을 제공하는 가득 기간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계단 가치가 있고 자, 수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제 얘기했던 자, 주식 결제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주식 결제형은 계단 가치는 언제나 수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량은 언제나 이 수정분을 반영해 갔잖아요. 이렇게 반영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현금 결제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계단 가치하고 수량이 쓴 거예요. 수량이. 자, 이 계단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단 가치를 매번 바꿀 때마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번 공정 가치를 매번 수정해야 된다고. 따라서 각 회계연도 말 현재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사실 부여일의 공정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회계 처리는 기말에 하는 거니까 보고 기간 말에 한다고 할 때 이 보고 기간 말의 공정 가치, 이 보고 기간 말의 공정 가치, 이 보고 기간 말의 공정 가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야 돼요. 왜 수정해 가야 되겠어요? 얘가 부채기 때문이에요. 자본이 아니고. 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회계학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자, 수량은 생각하지 말고 계단 가치만 생각해보세요. 자,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단 가치가 되겠죠? 전체 보상원가가. 이럴 때 자, 이쪽에서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결제형은 제일 처음에 회계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쓰고 여기다 주식 선택권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금액을 절대로 수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수정하지 않겠어요? 자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자본은 수정하지 않아요? 자, 이게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차변의 현금, 자, 200원의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100원짜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원짜리 주식을 이렇게 발행했다고. 자, 처음 발행했던, 자, 2009년 3월 1일 날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때 200원에 발행했다고. 근데 이 주식은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2009년 12월 30일 되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잖아요.
그때서 2009년 말 현재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300원으로 올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3월 1일 했던 회계 처리를 수정해서 이게 300원짜리네 이러고 얘를 200원으로 안 고친다고요? 안 고치잖아요. 절대로. 자본은 일단 발행하면 그날로 발행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은 자본이거든요. 자본은 이날 현재 부여를 했다는 얘기는 이날 현재 발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돈은 어떻게 내죠? 3년 동안 감금당한 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현재 발행 금액으로 하고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현금결제형은 얘가 부채예요.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갚아야 될 돈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를 갚아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만큼의 차액을 종업원한테 보상하는 건데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그러니까 이 두 금액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변하겠죠. 그 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예요. 그래서 부채는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다음에 수량은 어떻게 됐어요? 자, 수량은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걸 계속 반영하는 거예요. 수량 변동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198페이지 그림 17-12를 보시면 자, 계단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고기간 말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변동한다 이렇게 되죠. 앞에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어제 봤던 186페이지에 있는 그림 17-6과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림이 똑같아서 잘 비교가 안 될 텐데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설명만 틀리잖아요. 그래서 186페이지에 오면 그림 17-6을 보시면 계단가치가 오른쪽 끝에 뭐였죠?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변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98페이지 그림 17-12는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변동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가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주식결제형, 얘를 매년 수정하게 되면 현금결제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 회계연도 말 현재 보상원가를 계산해 보면 되죠. 총 보상원가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P가 변하나 Q가 변하나 둘 다 변하나 하나만 변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남녀가 이렇게 사귀어요. 자, 남자의 마음이 변해도 헤어지죠. 여자의 마음이 변해도 헤어져요. 둘 다 변해도 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변하든 하나만 변하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변해요. 두 개를 곱한 금액이 전체 보상원가니까 변한다고. 자, 그러면 각 연도 말 현재 보상원가를 계산하면 되죠. 순서를. 그걸 어제 했던 것처럼 배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도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가덕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자, 계단가치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이 되면 이제 수량이 딱 고정돼 버리잖아요. 이제 고정돼 버려요. 이제 그거는 무조건 다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금액도 고정돼 버리겠죠. 물론 중간에 이제 행사를 해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가득은 100% 다 된 거예요. 이제 종업원이 선택만 하면 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현금결제형은 그 이후에도 계속 공정가치는 계속 변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수량은 딱 고정돼 버렸죠. 그러니까 가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곱해보면 금액이 계속 달라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식 보상 비용이 여기 있는 요 주식 결제형의 경우에는 요 가득기간 중에만 주식 보상 비용이 나타나지만 현금 결제형은 가득기간뿐만 아니라 가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식 보상 비용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공정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가 종업원한테 줘야 될 금액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 보상 비용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계속 그런다고 이게. 자, 이걸 이해하시겠죠?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렇죠? 변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항상 어떻게 사나요? P 곱하기 Q 이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자, 그래서 주식규준 보상거래를 제대로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뭐만 생각하면 돼요? P 곱하기 Q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시면 200페이지에 있는 예제 4번을 한번 보시면 예제 4번에 현금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이 있는데 자, 거기를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A사는 2009년 1월 1일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영역 제공 조건을 부여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구사항 1번에 보면 각 가득기간 중에 회계연도말 현재 보상과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라. 그런데 2011년 말에 거기 가로 3번에 보시면 2011년 말에 권리를 행사한 게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기 직전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을 계산하는 거예요.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때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언제 부여했죠? 2009년도에 부여했어요. 2009년 말, 자, 2010년 말, 자, 2011년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계단 가치가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수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계단 가치를 어떻게 사냐? 공정가치인데, 공정가치는 계속 수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 가로 4번에 보시면 A사가 각 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의 보상권의 공정가치가 주가는 나온 것 같다. 그래서 2009년 말에 공정가치가 144원, 2010년도에 공정가치가 155원, 그 다음에 182원 이렇게 돼 있어요. 144, 155, 182, 144, 자, 155, 182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단 공정가치가. 이제 수량을 곱해야 되잖아요. 자, 수량을 곱해야 되는데 가로 1번에 보면 500명에게 100개씩을 부여했죠. 자, 그럼 100개 곱하기 5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로 2번 자를 보면은 가득 예정 인원이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율을 안 주고 그냥 인원을 딱 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거 곱하지 말고 인원을 직접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인원이 주어졌잖아요. 그냥 인원이 405명이 가득될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500명 중에서 95명이 그만둘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얼마 돼요? 40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하죠? 400명 여기다 곱하기 40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원이 주어지면 그냥 주어진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곱해보세요. 자, 여기 도금액을 계단가치에다가 수량을 이렇게 곱해보면 이게 전체 보상원가 계산돼요. 이게 토탈 보상원가가 얼마인지 딱 계산되죠. 자, 그럼 토탈 보상원가를 계산해보시면 거기 20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583만 2천원 이게 583만 2천원 이렇게 되고 자, 2010년 말에는 620만원 이게 620만원 이렇게 되고 자, 2011년 말에는 733만 4천 733만 4,6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토탈 금액을 계산했어요. 자, 이 금액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된다고요. 자, 배분할 때, 자, 누적 금액을 먼저 계산하죠. 누적 금액. 자, 곱하기 얼마요? 자, 3분의 1. 자, 곱하기 3분의 2. 자, 곱하기 3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2012년 말에도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12년 말에도 또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간에 권리 행사하는 게 있어서는데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12년 말에 이렇게 또 계산하겠죠. 공정가치가 또 변하잖아요. 얼마로 바뀌어요? 214원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렇죠? 자, 수량은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금액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3분의 3 이게 또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누적 금액이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냐면 200페이지에 20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각 회계기간의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4만 4천원 요게 194만 4천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요 금액이 413만 3천원 413만 3천원 마지막으로 733만 4천원 마지막으로 얼마 이렇게 되겠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단기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를. 자, 첫 해. 자, 이거 되죠? 194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연도에 두 금액의 차이. 자, 세 번째 연도에 두 금액의 차이. 네 번째 연도에 두 금액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겠어요? 가득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도 주식 보상 비용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식 보상 비용은 계속 나타나요. 여기서. 왜냐하면 계단 공정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결제형은 계단 공정가치를 계속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1944, 2189 이렇게 됐죠. 2189.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은 201페이지만 3201 이렇게 되죠. 32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이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 이제 이때까지 이걸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자, 2009년 말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 자, 주식 보상 비용 대변에 뭐라고 쓰냐면 장기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면 현금 결정인 거고 여기다 주식 선택권 또는 미가득 주식 이렇게 쓰게 되면 주식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 미지급 비용이 얼마냐면 여기 1944 이렇게 됐죠. 첫 해. 여기도 1944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10년 말이 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2189 이렇게 됐죠. 여기도 얼마냐면은 2189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연도에는 3201이 됐죠. 2011년 말에 얼마 되냐면 이번에는 3201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3201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나면 우리가 주식 장기 미지급 비용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그 금액이 요 금액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금액.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2011년 말에 가덕기간이 딱 종료되고 나면 2011년 말에요. 자, 11년 말에 가덕기간이 딱 종료되고 나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개수가 이렇게 되죠. 182원 곱하기 43,300개. 그렇죠? 이렇게. 거기 20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182개 곱하기 182원 곱하기 43,300개 이렇게 되잖아요. 이 43,300개를 곱한 금액이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7334600 이렇게 되죠. 7334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금액이 뭘로 계산됐냐면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비용.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권리를 행사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권리를 행사한 걸 보시면 거기 가로 3번 자료를 보시면 2011년 12월 30일 날 가덕이 딱 종료되자마자 즉각적으로 253명이 권리를 행사했어요. 150명이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150명이 권리를 행사하니까 이 중에서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얼마를 권리를 행사했냐면은 권리를 행사할 때 이 중에서 얼마를 권리를 행사해요? 자, 15,000개가 권리를 행사된 거죠. 그렇죠? 150명이니까 1인당 100개씩이니까 15,000개의 권리가 행사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5,000개의 권리가 행사되게 되면 자, 이제 2011년 말에 이거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걸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급 비용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뭘로 갚아요? 현금으로 갚아야 되죠. 그래서 현금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장기 미지급 비용이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서 182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공정가치로. 장기 미지급 비용은 지금 공정가치로 평가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장기 미지급 비용이 얼마였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150원 15,000개 곱하기 자 182원 이렇게 평가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 현금은 공정가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재가치로 지급하는 거예요. 자, 내재가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어요? 주가차익 보상권은 주가하고 행사가액과의 차이 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 주가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언제 행사할지 모르니까 행사일의 주가를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회계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이게 가덕기간 사용하는 행사하는 기간이라고 할 때 이 기간 중에 언제 행사할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행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추정을 해서 이날 현재 주가를 추정한 거예요. 이날 현재 주가를 추정해서 이날 현재 공정가치를 계산해 왔던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이날 현재 권리를 딱 행사해 버리고 나니까 이날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이날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재가치가 저번에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재가치라는 게 뭐예요?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에요. 지금 행사일 현재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 내재가치라고요. 내재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예요.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러면 자, 이 현금으로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현금으로 자,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만큼을 이렇게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만큼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문제에 보면 주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20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4번에 보면 2011년에 주가가 350원이 나와 있죠. 2009년과 2010년에는 주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예 주어지지 않은 거고 2011년에는 주가가 주어져 있다고 350원. 행사가격이 얼마냐라는 건데 행사가격이 있어요. 자, 행사가격이 얼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행사가격이 어디 갔어? 눈에 보이지가 않네. 자, 요구사항 2번에 있죠. 행사가격이 200원이라고 할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사가격이 200원이라면 자,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주가가 자 350원이에요. 자, 행사가격이 2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개당 얼마씩을 줘요? 150원씩을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몇 개의 권리가 행사되냐면 우리가 15,000개의 권리가 행사됐잖아요. 이렇게. 그 금액이 여기 현금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요구사항 2번에서는 현금 결제액을 계산해 봤죠. 자, 요구사항 2번에 보면 2011년 말에 개당 내재 가치를 계산해 봤어요. 기말 공정가치 350원 마이너스 행사가격 200원을 빼니까 150원이 됐잖아요. 150원 곱하기 15,000개 하니까 225만 원이 됐죠. 그래서 이게 225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225만 원 이렇게. 장기 미지급 비용은 15,000개 곱하기 182원이잖아요. 그럼 182원을 곱해보시면 얼마 되냐면 299만 6천 원 이렇게 돼요. 299만 6천 원인가? 그 위에 있는 거죠. 273만 원. 여기 이제 27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여기 남겠죠. 자, 이거를 우리는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2011년에 우리가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여기 있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액이 되는 거예요. 네? 시험에 일반적으로 내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연도에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연도에 주식 보상 비용을 묻는 문제는 어제 했던 주식 결정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걸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계단 가치가 변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제 했던 주식 결정은 계단 공정 가치가 안 변한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하는 시점에서 어제는 뭐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나 이걸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주식을 발행해 주면서. 여기서 뭘 물어보겠어요? 행사했을 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주식 보상 비용. 예? 주식 보상 비용이 이렇게 선되는 거예요. 여기 주식 보상 비용은 이 결제를 할 때 언제나 이 장기 미지급 비용보다 현금이 언제나 작아요. 예? 이 현금은 내재 가치예요.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데 이 장기 미지급 비용은 공정 가치죠. 공정 가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런 뜻이니까 미래에 언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 가치가 훨씬 크다고요. 항상. 얘가 크지 않는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옵션을 모르는 사람이 낸 거예요. 당연히 얘가 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이 이게 대변에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그 실제 주식 보상 비용은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네팅한 차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이 주식 보상 비용이 막 대변에도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공정가치가 매번 공정가치 변하는 걸 다 반영하잖아요. 주가가 폭락하면 공정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죠. 장기 미지급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자, 현금으로 갚는 거예요. 현금은 무조건 내재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내재 가치를 계산할 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내재 가치는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이다.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네? 자, 장기 미지급 비용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공정 가치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연도가 됐어요. 자, 다음 연도가 됐는데, 자, 우리는, 자, 이 중에서, 자, 43,300개 중에서 15,000개의 권리가 행사됐죠? 행사하고 난 이후에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자, 행사하고 난 다음에, 2021년 말에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면, 182원 곱하기, 얼마가 됐어요?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 43,300원에다 33,300개에다가 15,000개를 빼게 되면, 얼마 남냐면은, 25,300개가 남았죠? 25,300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자, 요만큼이 뭘로 계산됐냐면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권리를 행사한 직후에. 자, 그런데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얘가 또 달라지죠. 자, 다음 연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2011년 말이었어요. 자, 이제 2012년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계단 공정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얼마였어요? 182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변하겠죠, 얘가 이렇게. 그렇죠? 그 변하는 걸 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수량이야. 자, 수량이야. 어차피 막 변했다가 이날 현재로 25,300개가 남았었잖아요.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25,300개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기말에 권리 행사한 게 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 평가를 먼저 하는 거야. 권리를 행사했다 할 때 한꺼번에 회처리하지 말고 첫 번째, 자, 권리 행사 전에 자, 공정가치로 평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부터 먼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권리 행사한 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쪼개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뭐라냐면은 얘를 기말연재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기말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가로 4번에 보시면 2012년 말의 공정가치가 214원이에요. 자, 214원이 이날 현재 공정가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요 금액을 곱했던 금액이 있는데, 자, 요 금액을 요거 두 개를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요 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올 기말이 되니까 공정가치가 증가해서 요 금액을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추정이.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201페이지에 오면 거기 동그라미 5번에 2012년 12월 31일을 보시면 거기 보면 차변에 주식 보상 비용 80만 9,6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이 80만 9,6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돼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주식 보상 비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장기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됐어요? 자, 80만 9,600원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자, 80만 9,6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 대변의 장기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걸 해야 되죠. 이제 권리 행사한 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선택권은, 아니, 장기 미지급 비용은 요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금액이 되어 있는데 요것이 다 권리가 행사된 게 아니라 일부가 권리가 행사됐잖아요. 자, 이제 2012년 말에 보면, 자, 2012년 말에는 얼마로 되겠어요? 요것이 얼마예요? 214원 곱하기, 자, 25,300개, 요 금액으로 이제 지금 장부가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권리를 행사했어요. 몇 개를 행사했냐면은, 거기 보시면 140명이 권리를 행사했다고요. 자, 140명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은, 자, 14,000개의 권리가 행사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장기 미지급 비용이 214원을 곱했겠죠. 이렇게. 자, 요 금액을 이제 현금 주고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갚을 때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자, 장기 미지급 비용을 갚아야 돼요. 자, 장기 미지급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저기 보시면 214원 곱하기 14,000원 이렇게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때 평가를 했잖아요. 214원으로. 자, 그리고 현금을 줘야 되죠. 현금. 자, 현금은 얼마를 줘요? 현금은 무조건 내재 가치를 주는 거예요. 자, 내재 가치를 계산하셔야 돼요. 거기 요구사항 2번에 해답에 계산되어 있죠. 그렇죠? 내재 가치가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가로 3번에 보시면 가로 4번에 보면 주가가 400원이니까 2012년에 주가가 400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권리 행사면 400원 마이너스 200원만큼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만큼의 돈을 받겠죠. 요 2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럼 얼마 됐죠? 자, 개당 200원을 주는 거니까 여기다 14,000원 이렇게 쓸 거예요. 14,000개라고. 그러면 여기 차이가 나겠죠? 이게 주식 보상 비용인 거예요. 이렇게. 자, 시험에서 주식 보상 비용을 물어보면, 자,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주식 보상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대변에 있는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 있었냐면, 거기 보시면은, 196,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96,000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이게 주식 보상 비용이다. 계산된 거예요. 자, 항상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자, 권리 행사 전 공정 가치를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치고 얘를 내재 가치로 현금으로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자, 이렇게 됐겠죠? 자, 권리를 행사하고 나면 자, 14,000개의 권리가 행사됐으니까 이제 얼마예요? 11,300개밖에 안 남았다고요. 11,300개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300개가 자, 214원 곱하기 11,3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연도 말에 권리를 다 행사해버렸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회계 처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원칙대로 그냥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도 돼요. 그럼 평가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 공정가치가 얼마죠? 가로 4번에 오면 공정가치가 거기 주어져 있지 않죠? 주어져 있지 않아서 그냥 한꺼번에 회계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에 쓰던 기준서에 있던 사례인데, 이번 기준서에는 이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기준서에 있는 사례를 그냥 넣어놔서 그런 건데 그게 공정가치가 없잖아요. 공정가치가 왜 안 좋겠어요? 필요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 100% 다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공정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걸로 평가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평가를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평가를 했다면 여기다가 자, 여기 뭐겠어요? 주식 보상 비용 여기다가 장기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자, 요 금액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장기 미지급 비용 공정가치가 되잖아요. 그 장기 미지급 비용 공정가치를 우리가 현금으로 이게 지급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주식 보상 비용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요 두 금액을 네팅하게 되면 이게 기초장부 금액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초장부 금액을 그냥 쓴 거예요. 이게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금액을 네팅하면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로 계산돼 나와요.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일괄해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현금 결정이에요. 현금 결정 주가차익 보상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론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주관식 할 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려워서 못 하실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객관식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215페이지에 보시면, 자, 4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4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주식회사 서울기업은
2008년 1월 1일 현재 임직원에게 권리행사일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주가차익 보상권 4,000개를 부여했다.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2009년도를 물어본 거니까 2008년과 2009년 두 개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2008년과 자, 2009년 말 두 개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계단 가치가 있고, 자, 수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수량은 그냥 4,000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4,000개로. 거기 보시면 215페이지에 오시면 두 번째 줄에 주가차익 보상권 4,000개를 부여했다 이랬고, 그 다음에 기대권리 소멸 이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4,000개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있는데, 계단 가치가 있는데, 계단 가치는 그 밑에 매기말 주가와 공정가치가 있죠. 자, 공정가치로 하는 거야. 2008년 말에 공정가치 15,000원. 그 다음 년도에 공정가치 9,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곱해보세요. 자, 곱해보시면 얘가 6,000만원 이렇게 된 거죠. 이걸 곱해보면 얘가 3,600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몇 년간 근무할 것이냐 하는 건데, 2011년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돼요. 8, 9, 10, 11, 4년간 근무해야 되니까, 얘가 얼마 됐어요? 얘가 이제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얼마야? 1,500만원.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자, 4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00만원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금액의 차이가 단계 인식할 금액이 돼요. 300만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여기 있는 공정가치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5,000원밖에. 자, 공정가치가 5,000원밖에 안 된다면 이 금액이 확 바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자,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자, 1,000만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 주식 보상 비용이 마이너스 500만원 이렇게 돼요. 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 보상 비용의 대변에 500만 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문제를 낼 때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내기가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보기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500만 원 증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대변에 이게 대변에 발생한 게 500만 원이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주식 보상 비용이 차변에 발생하면 단기 순이익 줄지만 대변에 발생하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증가라는 게 답이 되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번에 500만 원 감소라도 쓰는 날이면 이게 충격적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거 지금 예? 증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용은 대변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밖에 없으니까 300만 원이 답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돼요. 자, 뭐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들도 연습 문제는 다 해보세요. 그런데 다 중요한 게 뭐야? P 곱하기 Q예요. 언제나. P 곱하기 Q만 계산하면 뭐든지 다 해결돼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요. 우리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가보시면 제18장에 리스 회계가 있는데, 이제 리스 회계가 있어요. 227페이지에 오면 리스가 있는데, 자, 리스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죠. 자, 이제 리스. 그냥 이번 책을 쓰면서는 그냥 1차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다 그냥 본으로 뺐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차피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뭐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본으로 옮겼어요. 마음이 불안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옮겼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운용리스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책 보면 운용리스는 제일 앞에 본문에 나오거든, 제일 앞에. 운용리스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금융리스이기 때문이죠. 이게. 자, 운용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시험에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게. 이게. 자, 그래서 운용리스도 그냥 보론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부터는 더더욱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저도 시험에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강의하는 저도 한심하고. 예? 시험에 안 나올 거라는 걸 모른 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불쌍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합격하고 나시면 다 나중에는 다 책 보고 해요. 예? 책 넘겨가면서 다 돼요. 다. 이상하게도 합격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합격만 하면 다 알게 돼요. 우리 세법 잘 몰라요. 예? 잘 몰라요. 그런데 합격만 하면 다 알아요. 그 다음부터 책 보고 가거든요. 다 알아요. 그리고 남들이 또 아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손을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이거 뭐 양도소득세 얼마야 그러면은 또 아는 척이라도 막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뭘 알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도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끄러워 이러잖아요.
합격만 해보세요. 세무사나 회계사 합격해보세요. 뭐 한마디 하면은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한마디 하면 권위가 막 들어가요. 아 이거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내는 줄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안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하자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법 야매로 하는 운전학원 같죠 분위기가. 자 이제 리스 회계를 보시면 자 리스가 있어요. 리스. 자 리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죠. 자 리스라는 건 영어로 리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영어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리스라는 말밖에 발견할 수 없어요. 발음기호 리스, 명사 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좋은 사전들은 리스 이렇게 써 있어요. 리 줄 긋고 스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장음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리스가 게 뭐냐면은 리스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자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이렇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빌려준 거예요. 물건. 자 물건을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죠. 이렇게 사용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임대예요. 건물 임대잖아요. 건물 임대. 자 건물. 건물 임대차 이거죠. 이건 뭐예요? 건물 임대업자는 건물 중에 방 한 칸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예요, 건물. 건물 임대를 우리는 리스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뭐 많아요. 정수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정수기잖아요, 정수기. 정수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택시를 탄다. 이런 것도 리스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이 세상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리스예요. 학교 다니는 것도 리스예요. 등록금을 내면 6개월 동안 무료 이용권을 주잖아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럼 휴학하고 다니는 건 그건 불법행위야. 몰래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 가슴이 막 떨리고 이러지 않나요? 이제?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서 갖고 온 다른 학교 가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들킬까봐. 친구 학생증 빌렸는데. 예? 잡히면 이제 경찰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근처에 국공립대학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죠.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공립대는 그냥 막 들어가도 돼요. 공립대는 국민 세금으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립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가면 총장을 부르세요. 이거 뭐 내가 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그러면은 도서관 열어줘요. 국립대는 다 열어줘요 원래. 자 그런데 자 뭐가 됐든 간에 자 물건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게 리스예요. 이때 요 A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리스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리스 제공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리스 제공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리스 회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리스 회사. 리스 회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준서에서는 리스 제공자라는 표현을 써요. 리스 회사는 물건을 사다 놓고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주 렌트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에 가면 렌트카 또 제주도에 안 가봤죠. 아무튼 간에 제주 렌트카 있잖아요. 렌트카. 그게 뭐예요? 리스 제공자예요. 리스 회사. 그 다음에 B사는 뭐예요? B사. 이 B사를 뭐라고 하냐면 리스 이용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리스 이용자는 리스 자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이때 이 물건, 빌려준 물건을 뭐냐면은 리스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 자산. 그 다음에 사용료를 리스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끔씩은 렌탈이라는 표현도 쓰죠. 렌탈이라는 표현도 써요. 렌탈. 예? 아주 그냥 뭐 이게 무식한 건 아닌데 우리 한글만 쓰면 무식해지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라는 표현도 쓰죠. 자, 임대차라는 표현을 쓰든 렌탈이라는 표현을 쓰든 리스라는 표현을 쓰든 다 뭐예요? 뭔가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이건 다 리스예요. 명칭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 리스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은 리스를 하나?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를 하는 이유가 거기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이제 자산 취득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가 있다. 위험 회피가 있다. 편리한 자금 관리가 된다. 무슨 뭐 부해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기업회 순서 저 1017호 리스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 동그라미 2번에 영화 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이런 것들은 리스 계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228페이지에 오시면, 자, 자본화 논쟁이 있어요. 리스에 분류해서, 자, 자본화 논쟁이 있는데, 자, 자본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차이번가를 얘기했고, 차이번가를 얘기했었죠? 이 차이번가를 자본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본화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자산으로 계산하는 걸 자본화라고 얘기했죠? 자산으로 인식하는 걸 자본화예요. 사람들은 잘못 알면은 자본으로 계산하는 걸 자본화라고 하는데, 자산으로 인식하는 걸 우리가 자본화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본화 논쟁에서는 틀림없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리스 제공자에게 있어요. 자, A라는 회사가 자,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B사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빌려준다고 할 때 중요한 문제는 자, 법적 소유권은 A사한테 있어요. 법적 소유권은 A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의 사용권을 B사한테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B사는 사용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B사가 사용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때 이 B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 A사가 빌려준 리스 자산을 자기의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사가 이걸 빌렸으면서 자기의 그냥 자산인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이런 걸 자본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야 당연히 A사 거니까 A사가 자기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거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논쟁이 될 필요가 없다고요. 따라서 A사가 B사한테 물건을 빌려줬을 때 B사가 자기의 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자본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자본화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해보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런 우울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뭐 있다고 덜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 그런데 옛날에는 1980년대나 이런 때는 또는 70년대 또는 60년대 또는 이런 때는 대학가에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이 군대를 가요. 그죠? 대학을 또 가잖아요. 한 번 가면 되는데 또 가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대학을 두 군데씩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가요. 그렇죠? 자, 군대를 가고 나면 군대를 가면서 얘가 남자한테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얘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여를 해준 거죠. 이거 법적 소유권이 이렇게 있는 거고 뭐 법적이라는 표현은 묘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다 빌려준 거잖아요. 보살펴 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사람의 여자친구예요? 이 사람의 여자친구예요? 이 사람의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군대 갔다가 돌아오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 둘이 서로 전화도 안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김건모의 잘못된 말. 내 친구에 소개해줬는데 뭐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전화도 안 받고, 예? 나를 둘이서 외면하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렇게 나온 노래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김건모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누굴까? 이거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저기예요. 그 누구더라? 미안해 친구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홍경민이에요. 홍경민이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미안해 친구야.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얘가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얘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요.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때 옛날에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근데 노래가 히트를 해야지 뭐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미의 무슨 일집에 보면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음반 중에 어떤 곡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좀 히트를 해야지 지지지 이런 것처럼 좀 히트를 해야지 좀 하는 거지. 좀 히트곡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이게 예? 나는 너랑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얘가 너무 추근덕거려갖고 어쩔 수 없어 이런 노래가 하나 나와야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뭐예요? 이게 누구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다른 생각을 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이제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 이제 PDP 텔레비전의 시대는 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발표하는데 PDP 텔레비전은 언급도 안 하더군요. 아예. PDP와 LCD가 경쟁을 했잖아요. 경쟁을 했는데 요새 그 LED 텔레비전이 나왔다잖아요. LED 나왔는데
뭐 발광 다이오드나 뭐래나 뭐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이게 LED가 이제 나왔다는데 오늘 삼성전자에서 발표하는데 어젠가 뉴스에 발표하는데 이런 거예요. 앞으로 모든 텔레비전은 LED로 바뀔 거다. 대형은 다 LED, 소형은 LCD 이러는데 PDP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아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언급을. 예? 그래서 PDP 값이 요즘은 한 100만 원대 한다는 거죠. 예? 그 매장 한 켠에 조용히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밀려나겠죠, 이게. 예? 점점 그 자리는 LED가 차지하고 LCD도 이제 곧 밀려날 거예요. 전기 요금 자체가 뭐 10배라나 100배라나 뭐래요. 예?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가 전기가 워낙 많이 들어서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예? 전기 들어가는 거, 이게. 예? 자, 그런데, 자, 그래요. 친구가 LED 텔레비전을 하나 샀어요. 하나 샀는데, 이 LED 텔레비전을 벽걸이용으로 샀다고요. 근데 친구에게 벽이 없어서, 내게 빌려준 거야. 내게 갖다 준 거야. 야, 너희 집에 벽이 있으니까, 너희 집 벽에다가 좀 이렇게 보관 좀 해라. 이게 벽걸이용 텔레비전. 벽걸이용 TV.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텔레비전은 누구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 텔레비전으로부터 LED 텔레비전이 있는데, 자,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만 생기면 가져갈 거니까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볼 리가 없잖아요. 일단 보죠. 혹시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저 텔레비전 새로 샀네? 그러면 샀다 그래야지. 아니에요. 이게 빌려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일단 옆집에 과시를 할 수 있죠? 너희 집에는 없는 LED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있다. 이게 과시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그동안 브라운관 TV를 보다가 이 웅장한 화면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이 분위기, 예? 웅장한 화면, 예? 선명도 이런 것 때문에 이 텔레비전을 봐도 이제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장을 많이 했는지 다 보이잖아요. 숨구멍도 다 보이잖아요, 이게. 자, 이게 등등등등이 되죠, 이렇게.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 LED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효익인 거예요. 이 효익을 누가 갖느냐? 효익을 다 제가 갖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친구는 아무런 효익도 없어요. 그냥 LED 텔레비전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흡족해 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험도 있어요, 위험도. 어떤 위험이 있어요? LED 텔레비전을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거라고. 근데 밝혀졌어요, 우연히. 아니라는 사실이. 그럴 때 창피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니라 그럴걸.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다가 여기다 기스를 하나요, 이렇게? 기스가 나면 친구애가 뭐라 그랬어요? 새 걸로 사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험이 존재하죠, 위험이. 그렇죠? 이런 위험이 존재해요. 이 위험도 이제는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효익도 내 거고 위험도 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LED 텔레비전에서 오는 모든 위험과 효익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거는 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사는데도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살면 그게 내 집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세 산다고 해서 집주인이 비켜보세요 하고 물 콱 열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계세요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집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세를 산다고 할 때 전세를 사는 2년 동안은 이 집에 대한 모든 위험과 효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세탁기를 망가뜨리기라고도 하면 막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한, 이 자산이 갖고 있는, 이 A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이 갖고 있는 모든 위험과 효익이 B사로 이렇게 이전된다면 실질적으로 A사는 B사한테 이 자산을 판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매했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했다고. 자, 그런 걸 그래서 거기 22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 글씨에 리사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위험과 보상이 있죠. 자, 보상이 이제 효익이에요. 효익.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 리스용자가 자산으로 보고하는 것을 리스자산의 자본화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 18-1을 보시면 리스용자가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리스용자한테 사용권만을 이전하게 되면 이때 위험과 보상이 리스용자에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되면 자본화하는 것이고 이전이 안 되면 자본화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229페이지에 오면 자본화 지주장과 자본화 반대 주장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주관식에서 하시면 돼요. 네.
자, 가로 2번에 보면, 자, 리스의 유형이 있는데, 자, 금융리스하고 운용리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금융리스하고 운용리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금융리스하고 운용리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자산을 빌려줬을 때, 이 회사가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B라는 회사가 자기의 자산으로 선택할 때,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겠다고 할 때, 그걸 자본화했다고 얘기하고 그 리스를 우리는 금융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융리스는 뭐냐면은 B사가 자본화하는 거예요. B사가 이 자산을 자기 거라고 자본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금융리스라고 해요. 자, 운용리스는 B사가 이 자산을 자본화하지 않는 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운용리스는 그냥 단순하게 임대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료, 임차료, 회계 올릴 때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임대료, 임차료. 그걸 우리는 운용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그런 걸 내겠어요? 임대료가 얼마냐? 그걸 멋있게 물어보면 운용리스료 수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걸 안 낸다고요. 여태가 시험에 수도 없이 냈지만 운용리스를 냈던 예는 없어요. 다 금융리스예요. 이 바닥은 다 금융리스 천지예요. 예? 그래서 기준서에도 운용리스는 짧게 써있고 금융리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운용리스를 강의하다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안 나오는 걸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뒤에 보론에 있어요. 예? 아예 안 쓰기는 뭐해서 보론에 놔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리스예요. 금융리스. 자, 금융리스는 리스 자산을 자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22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운용리스는 그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하는데 리스 이용자는 전통적으로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를 선호하여 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출제했던 거예요.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보다 선호하는가? 그건 뭐예요? 회계 처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리스를 하게 되면 이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다가 리스자산, 여기다가 금융리스 부채 이런 걸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운용리스는 안 그렇거든요. 그냥 회계 올릴 때 공부했던 그냥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현금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그게 할 게 없어요. 회계 처리가. 회계 처리가 간단해요. 게다가 금융리스에서 이렇게 차변에 리스자산, 리스부채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채만큼 부채가 늘어나요.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안 좋아진다고 재무구조가. 네?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운용리스를 선호하는 이유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회계처리도 보시고 그러면 좀 더 아시게 될 거예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은 나중에 리스에 대해서, 나중에 재무관리 이런 데서 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자산을 리스할 것인가, 취득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하는 문제들이 그쪽에 나온다고요. 이게. 자, 230페이지에 오면은 가로 3번에 보면 리스의 분류가 있는데, 자, 리스의 분류를 할 때, 자, 5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5 5가지가 있어요. 자, 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융리스의 분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금융리스의 분류 기준. 이 5가지에 해당하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5번째. 이렇게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회계사 2차 시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냈던 적이 있는데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 문제가 너무 작아요. 2문제 정도밖에 안 내기 때문에 문제 수가 워낙 작아서 리스를 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된다니까요. 2문제인데 그거를 지난 10년 동안 하면 딱 20문제 낸 거잖아요. 게다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말로 하는 문제만 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내기 시작한 게 2000년인가 2001년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계산 문제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8, 9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 문제를 다 합쳐서 20몇 문제밖에 안 된다고요. 회계사는 예전부터 계산 문제를 내왔기 때문에 한 해만 해도 한 10문제씩 돼요. 예? 2차 시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 시험 문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도 이 5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냈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 소유권 이전 기준이요. 자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 약정 기준. 두 번째 염가매수 선택권 약정 기준. 염가매수 선택권 약정 기준이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은 자, 리스 기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그 다음에 공정가치 회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가치 회수 기준. 회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범용성이 없는 자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렇게 다섯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밑에 참고해 보시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의 경우는 그것도 세 가지를 해놨죠. 그 세 가지까지 포함해서 금융리스가 되는데 그 밑에 세 가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다섯 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그 230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시면 밑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걸 리스 거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사이의 거래는 리스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양자가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양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리스가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기준서에는 여기까지만 써놓고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또 이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런 거거든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리스로 분류가 되고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A사는 B사한테 이 자산을 팔아버린 거니까 이 회사만 자산으로 계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회사는 자신이 보유했던 자산을 B사한테 팔아버린 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산으로 계산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금융리스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는 운용리스로 분류를 하게 되면 여기다 운용리스를 분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팔았다고 했으니까 자산이 없어요. 여기는 산 적이 없으니까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 자산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분류가 다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분류가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아주 옛날 기준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무조건 리스의 공자의 분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있었는데 국제 기준은 그게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분류가 똑같은 것만 나와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국제 기준이 매우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찾아보면 어디에도. 자, 231페이지에 오면 리스의 분류 변경이 있는데, 자, 리스의 분류 변경은 리스 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얘기들은 없으니까. 자, 3번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자, 이제 용어의 정의를 아셔야지만 이 다섯 가지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지만 이걸 알게 되고, 이걸 알아야지만 용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대충 하다 보면 언젠가 알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하려면 이런 용어들이 뭔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용어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용어를 할 수 있다고요. 두 개가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마다 맨날 이거 먼저 쓸까 저거 먼저 쓸까 막 그런다고요. 결국은 뭘 먼저 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 231페이지 오면 리스 약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리스 약정일, 리스 기간 개시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날짜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리스가 이제 말로 하는 문제도 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용어의 정의 쪽에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해요. 용어의 정의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리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로 2번에 리스 기간은 빌려준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빌려줄 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전세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도 리스니까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건데 이때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빌려주는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을 우리는 리스 기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빌려주는 기간을 리스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 기간. 자, 이 리스 기간의 첫 번째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시면 리스 기간 개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 기간 개시일이 23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리스 기간 개시일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 기간이 시작하는 날이다. 그렇죠? 이 날을 리스 기간 개시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시일 이렇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거를 뭐라 했냐면 리스 실행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행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 그냥 직역하느라고 리스 기간 개시일 이렇게 쓴 거예요. 영어사전 찾아보면서 다 번역을 했다고요.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네들은 한국말 몰라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는지 의역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직역을 하느라고 다 이 표현을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리스 기간 개시일이에요. 기준서에 있는 표현은. 리스 기간 개시일은 리스 기간의 첫 번째 날이죠. 근데 리스 약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리스 약정일은 이런 리스 계약을 맺겠다고 거의 확정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리스 약정일은 리스 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상황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런 날을 말한다 이렇게 있어요. 리스를 계약한 날과 합의한 날이 있을 거 있어요. 계약서 이렇게 맞은 날하고 합의한 날. 합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계약을 먼저 쓰고 나중에 합의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무튼 간에 둘 중 빠른 날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계약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날 계약을 하고 자 이제 리스사산을 빌려주기로 했죠. 그래서 리스사산이 좀 이따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빌려준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뭐가 되냐면 자 3번에 보시면 최소리 수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가 있는데 자 최소리 수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 최소리 수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 최소리 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최소리 수료라고 있는데, 자, 최소리 수료 이렇게 됐어요. 이 최소리 수료라고 하는 것은, 자, 리스 제공자가, 자, 리스 이용자한테 자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자산을 빌려주면서 리스 이용자가 여기다가 대가를 지급하겠죠.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한테 지급하는 금액, 요거를 최소리 수료라고 한다고요. 최소리 수료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빌린 대가로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걸 최소리 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소리 수료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23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문단을 보시면 자, 최소리 수료는 리스 기간에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단서조항을 보시면 단서조항 그런 건 객관식에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 객관식에서 나중에 객관식 책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런 건.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이 기본서를 보실 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런 거는 객관식 책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로 낼 때 맞다 틀리다는 것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기본서 보실 때는 전체적인 구도만 보시면 돼요. 세세한 내용까지 뭐 다만 단서 줄쳐놓고 막 이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그 최소리 수요에는 그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기리 수료, 소유권 이전 약정 금액, 염가 매수대권 행사가액, 그 다음에 보증잔존가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최소리 수요에 모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된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정기리 수료라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이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 이전가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염가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있어요. 염가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있어요. 행사 가격. 자, 다음에 네 번째로 자, 보증 잔존 가치 이렇게 되는 거야. 보증 잔존 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아셔야 이제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시게 된다고요. 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정기리 수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리스사산을 3년 동안 이렇게 빌려주기로 했어요. 3년 동안. 자, 3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으면 3년 동안 내는 돈이 있잖아요. 매달 낼 수도 있고, 뭐 3개월에 한 번 낼 수도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다 1년에 한 번씩 내요. 매달 내면 우리는 미쳐버리잖아요. 36개월 현가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니까 우리는 한 번씩 내요. 가끔씩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데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내죠. 그래서 매년 리스료를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리스료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리스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기 리스료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 리스료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시원에 산다 그러면 고시원에 한 달에 얼마씩 내잖아요. 그런 걸 정기 리스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정기 리스료예요. 자, 그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스 기간이 3년이에요. 자, 3년 동안 리스사산을 빌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이 시점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뭐였어요? 자, A사가 B사한테 물건을 대여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 소유권을 A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권만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거예요. 소유권을 처음부터 약정을 맺을 때 3년 동안 빌려주는데 3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약정하는 거죠. 집의 정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웅진코웨이나 청호나 아이스 정수기 같은 데 보면은 이 정수기를 쓰면서 렌탈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2년 동안 사용하시고 나면 2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안 들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집에 정수기 있으시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은 2년간 사용하면 2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왜냐면 그걸 웅진코인을 갖고 와서 또 뭐에 쓰겠어요? 그렇죠? 물론 닦아서 뭐 또 팔아먹을 수는 있는데, 예?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약정이 있으면 무조건 금융리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약정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금융리스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게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를. 돈을 받고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때 돈을 받고 이전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을 받는 걸 소유권 이전 가액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소유권 이전 가액? 자, 소유권 이전 가액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각조 5번이 달려있죠.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예, 안 읽어보셔도 돼요. 안 읽어보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기준에는 소유권 이전 약정에 관한 말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뭐 그거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얼마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할 때 이 금액을 우리는 소유권 이전 약정 가액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소유권 이전 약정 가액은 이날 현재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할 거잖아요. 이전하는 약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예공자한테 요만큼의 돈을 반드시 줘야 되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예공자한테 지급한다 그래서 최소 리스료가 되는 거예요. 최소 리스료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예공자한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자, 그런데 자, 이 소유권 이전 약정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가면수특권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염가면수특권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염가면수특권이 있다는 얘기는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자, 공정가치가 있는데 이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이 있어요. 현저하게 싼 가격을 우리는 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가라는 건 굉장히 싼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이 자산의 소유권을, 이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리스 이용자한테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이달 현재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얘를 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권리는 행사를 해도 되고 행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런 리스 이용자 마음이라고요. 아까 소유권 이전 약정은 뭐죠? 무조건 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 되는데 얘는 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 되고 돈을 안 내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염가멸수대권 약정이에요. 그 염가멸수대권 약정이 있으면 우리는 금융리스라고 본다. 그러면 염가멸수대권 약정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약정하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은 100%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무조건 돈 내고 이전해 가기로 한 거니까. 근데 염가멸수대권 약정은 권리를 행사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염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염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권리를 행사하면 20원을 내면 이 자산을 내 거로 만들 수 있죠. 그거를 중고시장에서 갖다 팔면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80원 남잖아요. 누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염가매수대권 약정은 소유권 이전될 가능성이 99.99%가 돼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염가매수대권 약정이나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차이점이 없어요. 자, 리스를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 약정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권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LED 텔레비전을 500만 원짜리인데 상은 행사로 50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죠. 아니, 우리 집에 벽이 없어도 일단 사다 놓을 거 아니겠어요. 사다 놓고 벽 있는 사람한테 팔든지 그러면 남잖아요. 그럼 무조건 산다고요. 그러니까 염가매수권 약정은 사실은 소유권 약정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자, 이때 염가매수권 약정에서 요 행사하기로 한 요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 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염가매수권 행사 가격이라고 하고 그런 약정이 있는 걸 우리가 염가매수권 약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으면 뭐가 돼요? 소유권 이전 가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가밀수권 약정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염가밀수권 행사 가격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이 두 가지는 없는 거야, 아예.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 얘가 있든 얘가 있든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100원의 소유권을 이전할래? 5원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래? 그러면 뭘 갖겠어요? 10원은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있다고요, 언제나 조건이. 둘 중 하나만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있든지 아예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있는 거고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있는 거고 둘 다 없으면 요 두 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자, 3년 동안 리스 자산을 이렇게 빌렸어요. 자, 빌렸는데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년 리스를 100원씩 이렇게 내다가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염가밀수권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뭐가 됐어요? 자산이 반환이 되겠죠. 이날 이제 자산이 반환이 된다고.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환이.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반환이 안 되는 경우와 반환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염가밀수권 약정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0원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금액은 이제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도 좋고 염가밀수권 약정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가액이라도 뭐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소유권 이전될 테니까. 그러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리스 이용자가 요 20원의 돈을 내고 무조건 얘를 소유권 이전해 갈 거 아니겠어요. 얘는 100%, 얘는 99.99% 이전해 가겠죠.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는 이 리스 자산으로부터 요만큼의 미래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니까 리스 자산이 되돌아와요. 리스 자산이 되돌아오니까 이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있다고. 잔존 가치. 그렇죠? 이 잔존 가치가 얼마가 있냐면 잔존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원의 잔존 가치가 있다면 요 20원의 잔존 가치만큼의 자산을 되돌려 받는다고요. 리스 제공자가. 그렇죠? 리스 제공자가 자산이 되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웅진코에서 정수기를 되돌려 보내면 그 정수기를 하다못해 중고시장에 갖다 팔면 20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예요. 따라서 이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만큼 이렇게 더한 금액, 이 금액이 리스 제공자의 미래연금이에요. 리스 제공자는 이날 현재 리스 자산을 빌려주고는 요만큼의 미래연금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만큼의 미래연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쪽에서도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잔존가치는 리스 제공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날 현재 잔존가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리스 제공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잔존가치와 회수할 수 없는 잔존가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232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2번에 보면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회수 불가능한 잔존가치와 회수할 수 있는 잔존가치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이 회수 불가능한 잔존가치는 우리의 미래연금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걔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수 가능한 잔존가치는 얘기가 달라서 이 회수 가능한 잔존가치 요 20원은 리스 제공자의 미래연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다시 얘기할 건데 요 20원이라는 금액을 이 중에서 일부를 리스 이용자가 보증을 서요. 혹시라도 이 잔존가치가 20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리스 이용자가 보증을 서는데 그 보증을 서는 금액을 우리가 보증잔존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 쓰지 않은 금액도 있어요. 그것을 무보증잔존가치라고 얘기해요. 보증 쓰지 않은 게 무보증잔존가치예요.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는 보증잔존가치 플러스 무보증잔존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자, 그러면 이 보증잔존가치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이용자한테 줘야 될지도 모르는 돈이에요. 그래서 보증잔존가치는 뭐가 되냐면은 보증잔존가치는 최소 리스유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이용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최소 리스유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2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회수 가능한 잔존가치 중 리스 이용자 등이 보증한 잔존가치를 보증잔존가치라고 하고 나머지 잔존가치를 무보증잔존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 18-2에 보시면 소유권이 이전되나 이전되지 않는을 가지고
잔존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냐 이전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전된다면 잔존 가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이전되지 않는다면 보증 잔존 가치 플러스 무보증 잔존 가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18- 바로 위에 보시면 리스 제공자의 보증 잔존 가치와 리스 용자의 보증 잔존 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크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염가매수태권 약정이 있으면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리스 제공자가 있고 자, 이제 리스 이용자가 있어요. 이용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 뒤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은 그려놨던 기억이 있는데 안 그려놨나? 아이고, 안 그려놨네. 어디 갔지 걔가? 모르겠다. 왜 그려놓은 기억이 나는데 딴 데다 그렸나? 자, 이거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자, 뭐냐면은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있을 때 리스를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걸 자꾸 리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리스를 리스라고 보는 한 얘는 우리 해결점이 없어요. 사람들은 리스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리스를 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오잖아요.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리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리스는 리스가 아니고 A사 리스 제공자가 있고 리스 이용자가 있는데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한테 자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팔았느냐? 장기 할부 판매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할부 판매한 거, 장기 할부 판매라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장기 할부 구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할부 구매.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구매를 했다면 할부 판매하면 판매 금액이 얼마죠?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죠. 그렇죠? 할부 구매를 했다면 그것도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장기 할부 판매를 해봐라 그러면 잘해요. 리스를 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왜 그러냐?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하고 리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할부 매매를 했다고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데 자동차를 팔 때 3년 동안에 걸쳐서 자, 매년 100원씩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이날 현재로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다음에 이만큼의 미래연금을 주기로 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판매 금액이고 취득 금액이 되잖아요. 리스는 뭐예요? 리스는 이렇게 미래연금을 이렇게 주기로 하고 소유권을 1대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면 소유권을 이때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리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날 현재로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이전하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장기할부 판매는 자,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판매 금액이죠. 리스는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판매 금액인 거예요. 리스 이용자는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자산의 취득 금액이에요. 장기할부 매매는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자산의 취득가액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기계장치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기계장치라면 장기할부 판매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장기 미지급금 300원, 반대편에 여기다 현재가치 할인차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50원, 그래서 기계장치 250원 이렇게 된 거죠. 리스는 기계장치를 사는 거예요. 똑같이.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장기 미지급금 똑같이 300원. 근데 현재가치 금액이 25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산 거라고요. 이렇게. 얘를 리스, 얘를 뭐라고요? 얘를 기계장치 할부 구입, 얘를 리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분위기를 보니까 뭐 회계처리 똑같이 해놓고 뭐 리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 기계장치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계정가 못 쓸 때 여기다가 리스 자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은 뭐예요? 둘 다 기계장치예요. 둘 다 복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장기 미지급금이 있는데 리스는 무조건 손해으로 표시해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안 쓰니까 이걸 네팅해서 순액으로 여기다 250원 이렇게 쓴다고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융리스 부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로의 부채를 부담하고 자산을 사기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계정감의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잘 푸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연금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미래연금이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쪽에서는 장기할부 판매란 거고 이쪽은 장기할부 구매란 거니까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만 계산하면 되죠. 이자율 주겠죠. 이자를 안 주는 그런 불법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현재가치 평가하는데 이자율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자, 이제 뒤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리스는 다 뭐예요? 할부 판매예요. 장기할부 매매. 장기성 채권 채무랑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만 계정 과목을 좀 특이하게 쓰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자, 연간 매수대권 약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연간 매수대권 약정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리스 제공자의 미래연금으로는 언제나 정기 리스료에다가 소유권 이전 약정 가액이나 또는 연간 매수대권 약정 가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미래연금 흐름이 리스 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 가치는 회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되돌려받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날 현재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리스 제공자는 매년 리스료를 받고 마지막 날 소유권 이전 약정 가액만 돈 딱 받으면 이제 자산은 조하고 불고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연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리스 제공 이용자는 요만큼의 미래연금만 주면 이걸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정기 리스료하에 플러스 소유권 이전 약정 가액 또는 연간 매수대권 행사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둘은 동시에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약정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약정 가액이, 연간 매수대권이 있는 경우는 연간 매수대권의 행사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약정과 연간 매수대권 약정이 없다면 이겠죠.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냐면 자산을 되돌려받을 테니까 되돌려받은 자산을 고물상에 가서 팔면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잔존 가치예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정기 리스로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면 잔존 가치만큼을 더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잔존 가치. 그런데 리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정기 리스로에다가 잔존 가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 보증했다고요. 그래서 그 보증 잔존 가치만 주면 돼요. 물론 안 줄 수도 있어요. 잔존 가치가 그보다 떨어지면 주는 거고 그보다 올라가면 안 줘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자, 보증 잔존 가치까지가 미래연금 흐름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잔존 가치를 두 개로 쪼개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것도 보증 잔존 가치 플러스 무보증 잔존 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미래연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문제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래연금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미래연금만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면 그것의 현재 가치 금액이 구입 가격, 그 금액의 현재 가치 금액이 이쪽에 판매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이 금액을 뭐라고 했어요? 최소 리스료라고 얘기했죠. 최소 리스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자,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만을 모아놓은 것이 왜 최소 리스료일 거 아니겠어요? 최소 리스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쓰면서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 때 맨날 쓸 때마다 소유권 이전 약정과 연권 매수대권 약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 나눴으면 거의 미쳐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 만드는 사람이 기준을 만들 때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 현금 흐름은 무조건 최소 리스료, 이쪽 미래 현금 흐름은 최소 리스료 플러스 무보증 잔존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보증 잔존 가치가 없으면 요 위에 이렇게 되는 거고 무보증 잔존 가치가 있거나 이러면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일괄 표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최소 리스료 플러스 무보증 잔존 가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표시할 때.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씩 아무 얘기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금액이 잔존 가치가 얼마인데 이 중에 얼마를 보증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는 경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구분하면 미래연금액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보증 잔존 가치죠. 자, 리스 기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저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자, 조 미래연금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리스 기간 기준이 있는데 리스 기간 기준은 그 앞에 보시면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 그 230페이지에 보면 리스 기간이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리스 기간 기준은 뭐라고 되냐면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리스 자산의 경제적 요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이게 돼 있어요. 자, 리스 기간이 리스 자산의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중에서 이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상당 부분이 얼마냐? 그게 기준이 없어요. 우리 옛날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 내용연수의 75% 이상이 되면 무조건 금융리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제 기준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는 상당 부분이란 게 얼마예요?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5%를 내놓고 얘가 상당 부분이다 이러면 상당 부분은 가치 판단적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가 상당이죠? 예? 사람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나오면 와 멋있다 이런데 어떤 기준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멋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거지 같은데. 예?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멋있다 그러면 뭐야 너 눈이 뼈니? 이러면서 얘기되잖아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그럼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상당한 기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전문가적인 판단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그냥. 알아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하겠죠. 안전하게.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공정가치 회수 기준이 있는데 공정가치 회수 기준은 최소리수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전 기준에서는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이 되면 금융리스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상당 부분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우린 몰라요. 실무에서야 그냥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80%가 상당 부분이라고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90%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하셔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판단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어떤 회사가 있어. 그 회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서 소멸시효가 끝났으니까 뭐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 얘기는 안 하죠. 이름은 있어요. 지금도 있는. 지금 고려당이라는 회사가 있나요? 고려당? 빵집이었는데 빵집에서 크라운 베이커리처럼 그런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망했구나. 저희 팀에서 감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감사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감사 나갔었는데 그 고려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고려당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신라면과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회계사 3명이 가서 감사를 하러 갔는데 이 회사가 이제 좀 이제 감가상각비를 덜 계상해서 좀 봐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 지금부터 한 14, 5년 전 얘기니까 IMF 전 얘기니까 IMF 그 부근 그 전 직전 이런 얘기니까 뭐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비밀 누설 제가 감사한 게 아니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죠.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비밀 유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감사를 하러 나갔는데 이 두 사람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한 사람이 봐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다고.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이제 이 회계사 3명하고 회사 사람 3명하고 이렇게 3대3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는 못 봐준다. 여기는 봐달라. 이렇게 이게 싸움이 되는 건데 한 명이 배신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돌째 4대2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고. 같은 편이 돼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게 상대편이 돼갖고 배신자 자살 고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회사가 오늘 내일 한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회사가 안 망한다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만 우리는 빵 안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하고 심플한 이유죠. 우리는 누구나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빵을 사 먹을 테니까 이 빵집이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앞에 빵집은 왜 망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이 판단이 틀린 거니까 이런 상당 기간, 뭐 상당 금액 이런 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전문가로서 그냥 판단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시험 문제로 내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가치 판단적인 얘기는. 그냥 범용성이 없는 게 있어요. 범용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복사기. 자, 아무나 복사할 수 있죠? 컴퓨터 아무나 할 수 있죠?
정수기 아무나 할 수 있죠? 정수기 쓰다가, 야, 너 쓸래? 나 요즘 정수기 안 쓰는데, 너 쓸래? 그러면, 쓸게. 그러면 옮겨주잖아요. 그 사람도 쓸 수 있죠? 그게 범용성이 있는 거예요. 범용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그냥 편하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범용성이에요. 범용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아무나 쓸 수 없는 게 범용성이 없는 거예요. 범용성이 없는 것은 무조건 금융리스다. 그 얘기죠. 그렇죠? 위험이 이전됐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죠.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자, 233페이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233페이지부터 얘기를 하죠.